아마 작년에 여기 좀 낯설지 않은 분들이 좀 있죠. 네, 그때는 저희 공간에서 역삼에서 한번 제목은 나눔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은 나눔 쪽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소셜 프랜차이즈 쪽에 주로 계시다 보니까 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생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태계의 근황을 좀 얘기 드리면 이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알게 될 것 같고 저 또한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신 일에 조금이라도 어떤 모티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CSR 임팩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SR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들어는 보셨죠? 요즘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이수하는 것이 예전에 뭐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그 김장 담그고 뭐 연탄 배달하고 이런 것들만 봉사활동이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은 그냥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명명하고요. 그것을 좀 더 기업이 업에 맞는 각자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변의 소비자들과 또 우리의 주주들과 우리의 노동자들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은 CSR로 이제 명명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도 이게 학교에서 배우질 않아요, 이 과목을.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나 일부 경영학과 또 이런 쪽에서 하거나 국제관계학과 이런 분야에서 분절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기업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서로 자리매김이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 CSR 업무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 1994년도에 삼성의 사회봉사단이 생기고, 그때도 봉사활동 일감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략기획부서에서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 뭘까? 막 이런 걸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 그룹사, 계열사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체 대기업들 300개 기업들은 거의 다 사회공헌팀이라는 이름 아니면 대외협력팀 아니면 홍보팀 이쪽에서 주로 CSR 업무를 맡는데 도대체 어디서 봉사활동 일감을 구해야 될지 또 지역사회에 어떤 대상과 같이 협력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좀 전담하는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부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회공헌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2007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시기보다 조금 더 늦게 된 거죠, 정책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사회공헌 관련된 법이 없어요. 그냥 산업발전법 이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2007년에 그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서 기업 실무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시작이 됐고 실제로 다른 기업은 어떤 일을 할까? 다른 기업은 또 지사와 뭐 이렇게 본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임직원의 구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처음에 교육 사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완성되는 것들이 뭐냐면 회사 안에서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당 몇 시간은 필히해야 되고 이걸 계속 누적 관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VMS라는 게 있고요.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1365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봉사활동 인증관리 사업이 있죠. 그거가 맨 처음에 임직원들이 하는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근무 시간 중에 봉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주말에 해야 될까? 아니면 가족봉사단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아니면 기업의 서포터즈들 대학생을 활용한 봉사활동 뭐가 있을까? 이런 홍보의 하나의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무르익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임팩트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우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글링을 해보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임팩트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는 소셜 임팩트입니다. 그럼 도대체 소셜 임팩트가 뭔데? 우리가 이런 프랜차이즈 과정 안에서도 왜 이 주제를 건드릴까? 아마 다음 주 주제가 임팩트 투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활동들이 임팩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 이 과정에서 특히 대기업은 사회공헌팀이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공공기관이 최근에 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가 원래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한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한 5점 정도 배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활동들만 봉사활동 좀 하면 그리고 약간의 전달식 정도만 하면 그냥 회사로서는 선방하는 거였죠. 그러던 것이 이제 산업발전법이나 여러 가지 변화, 사회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100점 만점 중에 35점 배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해야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되게 됐죠. 그래서 계속 우리 그 사회공헌계에서 나오게 된 단어가 사회적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가치가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계속 생겼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잠깐만, 제가 플레이 아직 안 했어요. 어. 2017년 사회적 자본시장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 세계에서 모인 영리부터 비영리를 망라하는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회가치가 새로운 상식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돈이 흐르는 새로운 물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간 양적 성장과 이익 추구를 제1의 추동 원리 삼아 재무제표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자본이 흘렀다면 이젠 사회에 긍정적 성과를 내는 사업 모델과 주체에 투자하는 흐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사회가치, 소셜 임팩트가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영역에만 국한된 흐름이 아닙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과 국가의 경쟁 이론을 발전시켜온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 그는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가 결합하면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CSV 전략을 발표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 속에서 잠재 시장을 찾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기에 비즈니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 세계적 기업들이 사회 가치를 비즈니스에서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 가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처럼 제대로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회가치 모델을 설계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사회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면 기업이 목표로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과 활동을 투입했을 때 그로 인해 실제로 사회 문제가 해결된 정도, 즉 변화량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적인 사회 성과를 창출하기까지의 과정은 복잡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변수는 수없이 다양합니다. 실험실처럼 통제된 상황이 아닌 복합적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현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더해 변화량을 경제적 이익으로 증명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와 비즈니스라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영역 간의 가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고민해야 하니 말 그대로 막막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투자 자본을 모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회가치를 설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사회가치 평가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 구조를 디자인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측정과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행히 사회가치에 주목하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며 국내외로 다양한 사회가치 평가 도구들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도구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세스이자 평가 도구인 임팩트 가치 사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가상으로 적용하여 한번 각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팩트 가치 사슬은 사회 가치가 창출되는 프로세스를 5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투입은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투입하는 모든 종류의 자원을 뜻합니다. 설명을 위해 넣은 사례인 소액대출은행의 경우 이 은행 설립을 위해 투입한 인력, 건물, 자본 등이 그 예입니다. 또 이렇게 투입한 자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산출과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때 산출은 수행된 활동의 모든 결과값을 말합니다. 소액대출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한 수혜자의 대출 건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산출 지표는 종종 다음 단계인 결과 지표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과 단계에서의 지표들은 산출로 인해 나타난 실제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걸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건수 자체는 산출값이지만 수혜자의 변화, 즉 대출로 수입이 2배 증가했다는 등의 지표는 결과 지표에 해당하는 식인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임팩트 단계 직전 기업이 창출해낸 결과 지표 중에서도 기업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연 발생하였을 변화들을 제외시킵니다. 가령 앞단에 나온 수입 2배의 증가폭에서 대출 외에 다른 이유로 증가폭이 있었다면 그만큼을 제외하는 식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기여한 부분만을 순수한 사회 성과로 분리해내는 것이지요. 이 임팩트 가치 사슬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 가치 창출의 기준이자 토대가 되는 문제 정의를 결과값을 얻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금 융통의 기회를 늘린다는 것을 사회 가치로 삼았을 경우 위 단계에 대입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산출값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확산시켜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빈곤율을 낮춘다라는 것은 이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량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업을 진행하며 실제로 얼만큼 대출 금액이 소득 증대에 기여했는지, 전체적인 빈곤율이 얼만큼 하락했는지 등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 기관 등 공공부문이 사회 가치를 고민해왔지만 최근에는 영리와 비영리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사회가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부분에선 사회가치를 설계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회혁신채권 모델로 자금 순환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 수행이 강한 벤처 필란트로피 조직들이 투자자이자 중간기관이 되어 사회가치 투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 기금도 동참하면서 더 많은 민간자본이 사회적 기업을 투자하는 데 흘러들어가고 있죠.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 가치를 설계한 CSV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 공헌 활동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성과 보고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와 측정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및 민간 투자의 방법으로 임팩트 투자에 참여하며 사회가치 설계 및 확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가치를 요구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측정과 평가를 다양하게 하는 접근법과 시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가치가 얼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부터 영화나 음식점 평점을 매기는 방식과 같은 등급제 시스템 방식 또는 주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옵션별 지표관리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내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관념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 힘입어 이제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사회가치 창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계획서가 투자자를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일으키듯 잘 설계되어 증명될 수 있는 사회가치 또한 투자자를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조직들이 함께하길 기대하며 사회가치가 새로운 시대의 상식이 되는 이 흐름을 적극 응원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내용 많죠? 되게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복지 영역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냥 옷을 주고 아니면 우리가 많이 하는 굿네이버스나 기아대책 이런 NGO에서 후원 계좌 연결하고 그럼 그 후원 계좌로 취약계층들이 뭐 학원을 가든 밥을 먹든 이런 형태의 전달 체계였죠. 그것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던 일 중에 우리 ARS 콜 하면 3,000원씩 적립되는 그런 것들 있죠, 방송에서. 근데 그게 뭐 사랑의 리퀘스트도 유명했었고, 또 EBS에서 하는 나눔 0700도 여러분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방송으로 약간의 빈곤 테라피, 아주 취약한 가정들의 복합적인 상황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후원이 연결되도록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돈이 한 회차당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주로 삶을 들여다보면 뭐 아버지가 알코올릭이거나 엄마가 이제 다문화 엄마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지금 계속 아이를 케어할 수 없다거나 또 조성 가정이거나 또 아이들이 장애가 있거나 또 이러다가 갑자기 화재 피해로 전소되거나 이런 다층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600만 원, 700만 원의 한 번의 지원금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이런 지원 사업 경우에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또 한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이 복지의 수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이런 결연 상품이랄지 아니면 후원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각 기업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는 여러 가지 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빈곤 가정 같은 경우에 화재 피해 가정들에게 지원하는 지원이 뭐 S-오일 같은 석유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또 긴급하게 화재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재 도구를 준다거나 또 아니면 또 중병에 있는 조선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할머니가 여러 가지 다층적인 질병에 노출돼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또 그 사회복지 기금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또 알코올릭이 있는 분들에게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을 분포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기획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단편적인 지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을 연결한다고 해서 이런 자원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느냐, 그건 아직 저희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회 가치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 것은 점차 이제 사회 안에서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매출액을 높여가지고 사회공헌 기금으로 후원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해마다 한 3조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이나 뭐 나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꽤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해년도에 거의 3조 이상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죠. 복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우리나라가 꽤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송파 세모녀 갑자기 이제 그런 자살을 신도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도 그 탈북하신 분들이 자살하게 되게 되면 복지 사각지를 더 촘촘하게 짜라고 정부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더 이상 사실은 제도로서 커버할 수 있는 한도는 아니고요.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가 이 기업과 왜 연결이 되게 됐냐면 보통의 기업은 사업장이 다 지역사회 안에 있잖아요.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지역사회 안에 몇 개, 12개 지사, 24개 지사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를 다 끼고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용도 유발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비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에서는 이거 지역사회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이 다르지 않구나. 비즈니스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접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사회가치 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이 얼마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임팩트가 있는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많은 기금들이 또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을 맨 처음 하기 전에 우리가 막 60년대, 70년대에는 경제 부흥, 모든 것이 경제를 발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가치였습니다. 경제에 집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의 우선순위가 되었죠. 그러다가 94년도, 95년도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들이 사회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었고 또 상품 백화점이 붕괴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고들을 다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어떤 계약의 이슈도 있었고 그것을 감리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놓치고 가는 그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나 안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슈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겠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 이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들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개발국가 시대에 거의 90년대까지는 그것이 가장 중심이었고요. 2000년대 오면서 인권에 대한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에서 2015년까지 밀레니엄 발전 목표라고 해서 빈곤국, 경제적인 취약한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안전선을 끌어올릴까에 대한 이슈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밀레니엄 발전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17가지의 목표를 만듭니다.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빈곤국이나 경제 부강한 나라나 다 연결되어 있구나. 특히 이번 코로나에서도 보면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이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어떤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그 목표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화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공헌 쪽에서의 트렌드는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모두 관심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왜 기업에서 저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지? 왜 이렇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서들이 좀 커지고 있지? 그걸 좀 의아해 하시거든요. 이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의무화 규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인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2% 정도는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면세점에 들어가 있는 그 외국 회사들 있잖아요. 명품 브랜드들. 우리나라에 이런 사회공헌 CSR 활동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주도의 CSR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전세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가 배점이 아주 강화되고 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윤리나 인권이나 그동안에는 그냥 좋은 제품을 좋은 적절한 가격에 팔면 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사회였죠. 근데 이제는 어떠죠? 그 불매운동 보이콧에 보면 예전에는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관심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 오너십의 이슈 이런 것들이 소비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인권이나 또 그 기업 안에서의 노사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게 되는 거죠. 또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아까 탐스 슈즈 같은 경우도 내가 어느 하나를 그냥 제품을 소비할 때 그냥 예쁘거나 내 마음에 들었던 상품을 구매한다기보다는 이것이 또 하나의 기부로 연결된다거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CSR의 중요성들이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계층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우리가 복지를 짤 때 그 안에 복지의 사각지대를 기업에서도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회공헌 활동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회공헌 활동에 가장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주제가 일자리 창출이고요. 그 취약계층들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약간 여러분들의 생태계와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이죠. 도로공사에서의 휴게소, 그럼 그 휴게소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일부 점포를 청년이나 아니면 탈북민에게 점포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과 같은 리스크 관리도 있고 또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또 그것의 새로운 점포를 확장하기 위한 고민들도 해야 되지만 취약계층들과 복지 대상자들에게 이런 점포들은 아주 한시적입니다. 일정 기한이 있죠. 6개월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여기에서 충분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라는 거죠. 그 기한이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뭔가 여기서 메뉴 개발도 하고 점포에 대한 것도 행정적인 것도 배우고 내가 이것의 창업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전히 수혜의 대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업과 공모 사업과 또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이렇게 유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F&B 관련된 회사들이 가장 많이 또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 사업 중에서 SPC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베이커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카페 창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교육들을 일정 기간 동안 하고 또 본사의 제품들을 같이 팔 수 있는 또 하나의 판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창업 모델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마사회 같은 경우에도 곳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푸드트럭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제한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것이 다들 고민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 생태계 안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 돌파하는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들은 그것이 약간 좀 인큐베이팅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 만들다 보니까 생존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의 업에 맞는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에는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이 커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좀 더 지금의 화두는 컬렉티브 임팩트입니다.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과 또 업과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해 보는 것들. 그것이 이제 이런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한 분야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마다 사회공헌 지출액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2012년까지 거의 3조 이상이 늘어나는데 이때는 하드웨어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를 지어준다거나 병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이 많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들로 바뀝니다. 물론 이거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쓰여진 기금들이고요. 이 외에도 공익재단에서 또 지원하는 돈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분야가 어디냐? 꽤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사회복지 대상자의 교육이나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문화 접근성이나 또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나 그래서 분야로 다 나눠지지만 거의 한 60, 70%가 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지역의 상생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에 대한 커뮤니티 공동체 육성에 대한 것들이 지금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프로그램 안에서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사회 통합에 대한 것, 환경보호나 창업 생태계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 이 공간도 사실은 창업